후반 76분, 아르헨티나가 알제리의 공격을 끊어냈습니다. 메시는 중앙에서 공을 받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앞으로 달리지 않았습니다. 왼쪽에 있던 동료에게 공을 내줬습니다. 그리고 속도를 조금 늦춘 채 페널티 박스 앞으로 움직였습니다. 알제리 수비수들은 공을 따라갔습니다. 한 명은 측면으로 끌려갔고 다른 한 명은 중앙을 막기 위해 뒤로 물러났습니다. 바로 그때 공이 다시 메시에게 돌아왔습니다. 메시는 한 번의 터치로 몸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수비수 3명 사이를 통과하는 슈팅을 골문 구석으로 보냈습니다. 세 번째 골, 해트트릭. 경기장은 메시의 이름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든 카메라가 그를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 장면에서 정말 무서웠던 것은 메시의 왼발만이 아니었습니다. 메시가 공을 내준 순간에도 아르헨티나 선수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선수는 측면 수비수를 끌고 갔습니다. 다른 선수는 중앙으로 뛰어들며 공간을 비웠습니다. 뒤에 남아있던 미드필더는 공을 잃을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누구도 메시가 혼자 해결하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메시에게 답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메시가 답을 낼 수 있는 장면을 만들었습니다. 이 차이는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월드컵에서는 이 작은 차이가 강한 팀과 위대한 팀을 나눕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보면서 한국 축구에 불편한 질문 하나를 던져야 합니다. 한국은 손흥민을 많이 사용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손흥민에게 너무 많은 것을 맡기고 있을까요? 두 질문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릅니다. 손흥민에게 패스를 많이 보내는 것은 그를 많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가장 위협적인 위치에서 공을 받게 만드는 것은 그를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첫 번째 방법에 익숙했습니다. 경기가 풀리지 않으면 손흥민을 찾았습니다. 상대 압박이 강하면 손흥민이 내려와 공을 받았습니다. 미드필더가 전진하지 못하면 손흥민이 중앙선 가까이까지 움직였습니다. 공격이 느려지면 손흥민이 직접 방향을 바꾸려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책임감이라고 불렀습니다. 실제로 손흥민은 오랜 시간 대표팀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책임졌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위험이 있습니다. 손흥민이 공을 받기 위해 계속 내려오면 정작 그가 가장 잘하는 공간에서는 다른 선수가 뛰어야 합니다. 손흥민이 패스를 시작하면 손흥민에게 마지막 패스를 보낼 선수가 사라집니다. 손흥민이 상대 압박을 풀면 손흥민이 마무리할 힘과 위치를 잃습니다. 공을 많이 만질수록 오히려 골문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에이스 의존의 가장 교묘한 모습입니다. 한 선수에게 슈팅만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빌드업, 전진, 속도 조절, 찬스 창출, 마지막 슈팅까지 모두 맡기는 것입니다. 그 선수는 경기 안에서 가장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순간에는 지쳐 있거나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와 알제리의 경기에서 메시는 3골을 넣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완벽한 메시 의존처럼 보입니다. 득점자가 모두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골이 만들어진 과정을 보면 다른 이야기가 보입니다. 첫 번째 골이 나오기 전 로드리고 데폴이 전진 패스를 연결했습니다. 메시는 골문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공을 받았지만 주변에는 압박하는 선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슈팅할 수 있는 시간을 팀이 만들어줬습니다. 두 번째 골은 더 분명합니다. 알렉시스 마크알리스테르가 먼 거리에서 먼저 슈팅했습니다. 골키퍼가 공을 완전히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메시는 이미 골문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는 흘러나온 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메시가 모든 것을 만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동료가 슈팅했습니다. 골키퍼가 흔들렸습니다. 메시는 마지막 순간을 책임졌습니다. 세 번째 골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시는 공격을 시작했지만 혼자 끝내지 않았습니다. 패스를 내준 뒤 다시 움직였습니다. 동료가 공을 돌려줬고 수비수의 시선이 갈라졌습니다. 그때 메시가 마무리했습니다. 3골 모두 메시가 넣었습니다. 그러나 세 장면의 시작과 과정에는 다른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메시의 능력을 줄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메시가 가장 적은 동작으로 가장 큰 결과를 만들게 했습니다. 바로 이 점이 한국이 살펴봐야 할 부분입니다. 손흥민에게 공을 더 자주 보내는 것보다 손흥민이 마지막 2-3번의 동작에 집중하게 해야 합니다. 많은 팬들은 이렇게 반박할 수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에는 데폴과 마크알리스테르, 엔소 페르난데스와 라우타로, 마르티네스가 있습니다. 한국과 선수 구성이 다릅니다. 비교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맞는 지적입니다. 한국이 아르헨티나의 축구를 그대로 복사할 수는 없습니다. 선수의 기술도 다릅니다. 경험도 다릅니다. 상대가 한국을 대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에서 배워야 할 것은 선수의 이름이 아닙니다. 에이스를 사용하는 원리입니다. 월드 클래스 미드필더가 있어야만 역할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동료가 먼저 판단하고 움직이는 일에는 이정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공을 받기 전에 주변을 확인하는 것, 에이스가 내려왔을 때 그가 비운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 그가 수비수를 끌고 가면 반대편에서 침투하는 것, 공을 잃었을 때 주변 선수가 먼저 압박하는 것, 이런 움직임은 선수 개인의 명성보다 팀의 약속에 가깝습니다. 체코전에서도 한국은 작은 답을 보여줬습니다. 손흥민이 가장 많은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골은 황인범과 오현규가 넣었습니다. 손흥민이 득점하지 못했다고 해서 한국의 공격이 실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선수가 책임을 나눴기 때문에 한국은 경기를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황인범은 이강인의 패스를 받은 뒤 직접 페널티 박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소라면 손흥민에게 마지막 패스를 찾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직접 수비수를 벗겨냈고 골키퍼를 넘겼습니다. 오현규는 교체로 들어온 뒤 골문 앞으로 움직였습니다. 황인범의 낮은 공이 들어오자 기다리지 않고 몸을 던졌습니다. 두 골 모두 손흥민의 슈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손흥민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뜻도 아닙니다. 상대 수비는 여전히 손흥민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그가 움직일 때마다 수비수 한두 명의 시선이 따라갔습니다. 그 시선이 다른 선수에게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이 해야 할 일은 그 공간을 우연히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술 코치의 관점이 필요합니다. 에이스를 중심으로 한 공격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이스에게 공을 보내고 나머지 선수들이 결과를 기다리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나머지 선수들이 상대 수비를 움직인 뒤 에이스에게 마지막 공간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 방식은 빠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을 잘하는 선수에게 주면 됩니다. 선수들도 책임을 피하기 쉽습니다. 패스를 보낸 뒤 에이스가 무엇인가 해주기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 입장에서도 대비하기 쉽습니다. 패스가 향할 곳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이 왼쪽에서 공을 받을 것인지, 중앙으로 내려올 것인지, 오른발 슈팅을 준비할 것인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수비수 2명이 손흥민을 막습니다. 수비형 미드필더는 그에게 들어가는 패스를 차단합니다. 한국의 다른 선수에게는 일부 공간을 내줄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마지막 선택이 다시 손흥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상대 분석팀의 시선입니다. 상대는 한국에서 가장 약한 선수를 찾는 것만이 아닙니다. 한국이 가장 믿는 선수를 이용해 함정을 만듭니다. 손흥민에게 패스할 길을 일부러 열어둘 수 있습니다. 공이 들어가는 순간 여러 명이 압박합니다. 손흥민이 뒤로 돌리면 한국의 공격 속도는 느려집니다. 그가 돌파를 시도하다 공을 잃으면 상대는 비어있는 측면으로 역습합니다. 에이스가 강할수록 함정도 더 정교해집니다. 그래서 손흥민을 살리는 첫 번째 방법은 손흥민에게 바로 패스하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그를 공격에서 제외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손흥민에게 공이 도착하기 전에 상대의 수비 구조를 먼저 흔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황인범이 첫 번째 압박을 넘어야 합니다. 이강인이 중앙과 측면 사이에서 공을 받아 수비형 미드필더를 끌어내야 합니다. 오현규가 센터백을 골문 가까이에 묶어둬야 합니다. 반대편 공격수는 안쪽으로 뛰어들어 수비수의 시선을 나눠야 합니다. 그 다음 손흥민에게 공이 가야 합니다. 그때 손흥민은 등 뒤에 수비수 2명을 달고 있지 않습니다. 골문에서 40m 떨어진 곳에 있지도 않습니다. 상대 진영에서 앞을 바라보며 첫 번째 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손흥민을 많이 사용하는 팀은 그에게 공을 계속 줍니다. 손흥민을 잘 사용하는 팀은 그가 가장 위험해지는 순간까지 기다립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핵심 인물은 이강인일 수 있습니다. 이강인은 손흥민에게 좋은 패스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임무가 손흥민을 찾는 것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강인 자신이 공격의 목적지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가 손흥민에게 수비를 집중한다면 이강인이 직접 중앙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왼발 슈팅을 시도해야 합니다. 반대편 공격수에게 공을 보내야 합니다. 수비수에게 이런 의심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강인이 손흥민에게 줄 것인가? 직접 들어올 것인가? 오현규에게 띄울 것인가? 반대편으로 전환할 것인가? 선택지가 많아질수록 손흥민을 막는 수비는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이강인의 모든 패스가 손흥민에게 향하면 두 사람의 기술은 강해도 공격은 단순해집니다. 황인범의 역할도 달라져야 합니다. 황인범은 후방에서 공을 받아 빌드업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공을 안전하게 연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공격의 속도를 정해야 합니다. 상대가 압박을 준비하기 전에 전진 패스를 넣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손흥민이 움직일 시간을 벌기 위해 한 번 더 공을 돌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미드필더들이 메시를 돕는 방식은 매번 메시에게 패스하는 것이 아닙니다. 메시가 움직일 시간을 만들고 수비수의 위치를 바꾸며 공을 잃었을 때 뒤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황인범도 손흥민의 패스 공급자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경기의 속도를 조절하는 독립적인 책임자가 되어야 합니다. 공격수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오현규가 중앙에 서면 손흥민은 센터백과 계속 몸싸움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현규가 수비수 한 명을 등지고 버티면 손흥민은 옆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도 모든 수비수의 시선이 손흥민에게만 가지 않습니다. 황희찬이 반대편에서 골문으로 뛰어들면 수비 라인은 더 넓어집니다. 이재성이 끊임없이 위치를 바꾸면 미드필더와 수비수 사이에 혼란이 생깁니다. 한 명이 손흥민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선수의 움직임이 연결돼 손흥민의 한 번의 움직임을 더 위협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전직 선수의 관점에서는 다른 문제가 보입니다. 에이스는 책임을 피하지 않습니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공을 요구합니다. 손흥민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료가 흔들리면 자신이 더 내려가려고 할 수 있습니다. 패스가 연결되지 않으면 직접 공을 받으려 합니다. 주장으로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러나 팀이 그 책임감을 계속 이용하면 안 됩니다. 손흥민이 내려올 때마다 공을 주는 것은 신뢰처럼 보입니다. 사실은 다른 선수들이 결정을 미루는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패스를 누가 시도할 것인가?
좁은 공간에서 누가 돌아설 것인가? 공을 잃을 위험을 누가 감수할 것인가? 이 질문에 모두 손흥민이라는 답만 내놓으면 팀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월드컵에서는 실수를 피하는 팀보다 실수의 책임을 나눌 수 있는 팀이 오래 살아남습니다. 동료가 손흥민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은 모든 공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손흥민 없이도 한두 장면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상대가 손흥민에게만 집중할 수 없습니다. 스포츠 심리의 관점에서도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선수들이 에이스를 지나치게 의식하면 판단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공을 받은 순간 첫 번째로 보이는 동료에게 패스하지 않습니다. 손흥민이 어디 있는지 한 번 더 찾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 상대 압박을 불러옵니다. 손흥민이 막혀 있어도 억지로 공을 넣으려 합니다. 패스가 끊기면 자신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느낍니다. 다음에는 더 안전한 패스를 선택합니다. 팀 전체가 조심스러워집니다. 에이스의 존재가 동료를 자신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동료의 판단을 위축시키는 역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바꾸려면 코칭 스태프가 명확한 권한을 줘야 합니다. 이강인은 손흥민이 보여도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황인범은 위험을 감수하고 중앙을 통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영규는 패스를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위치를 요구해야 합니다. 배준호는 교체로 들어왔을 때 단순히 공을 지키는 데 그치지 않고 수비수를 향해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실패해도 다시 시도할 수 있다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아르헨티나는 메시를 보호하기 위해 다른 선수들의 자유를 없애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선수들이 자신의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마크 알리스테르는 직접 슈팅했습니다. 그 슈팅이 두 번째 골로 이어졌습니다.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는 수비 라인에만 머물지 않고 앞으로 나가 공을 끊었습니다. 중앙 미드필더들은 알제리의 핵심 선수를 따라가며 메시가 모든 수비 상황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습니다. 팀은 메시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줄어든 부담만큼 메시의 결정력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여기서 이번 이야기에 중요한 반전이 나옵니다. 메시의 해트트릭을 보며 한국이 배워야 할 것은 메시처럼 특별한 선수를 만드는 방법이 아닙니다. 한국에는 이미 특별한 선수가 있습니다. 배워야 할 것은 특별한 선수에게 평범한 일까지 모두 시키지 않는 방법입니다. 손흥민이 중앙선에서 공을 받아야 할 이유를 줄이는 것. 손흥민이 수비수 두세 명을 직접 벗겨야 하는 상황을 줄이는 것. 손흥민이 공격을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장면을 줄이는 것. 그 대신 마지막 순간에 더 자주 등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손흥민의 득점력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입니다.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득점 감각은 슈팅을 시도하면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의 양과 공을 만지는 양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 진영에서 패스를 10번 받는다고 좋은 득점 기회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앞을 보고 받는 한 번의 패스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손흥민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책임이 아닙니다. 더 좋은 장면입니다. 체코전에서 그는 여러 차례 기회를 잡았습니다. 득점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손흥민을 빼야 한다는 결론으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팀이 그에게 어떤 종류의 기회를 만들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압박받는 상태에서 급하게 슈팅했는지, 수비수와 몸싸움한 뒤 균형을 잃었는지, 골문에서 너무 먼 곳에서 공을 받았는지, 반대편 동료의 움직임이 수비를 분산시켰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득점 실패를 선수의 감각만으로 설명하면 구조는 바뀌지 않습니다. 월드컵에서 강한 상대는 한국의 첫 번째 계획을 막을 것입니다. 손흥민에게 가는 패스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강인의 왼발 방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황인범이 돌아서는 공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때 한국은 두 번째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손흥민이 막히면 오영규가 공격해야 합니다. 이강인이 압박받으면 반대편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황인범이 내려오면 센터백 한 명이 공을 가지고 전진해야 합니다. 에이스를 돕는다는 것은 에이스 주변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에이스가 막혔을 때 다른 문을 여는 것입니다. 상대가 그 문을 막으러 움직이는 순간 에이스의 공간이 다시 열립니다. 이것이 반복돼야 합니다. 한국이 아르헨티나처럼 경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메시와 손흥민을 같은 선수로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메시는 낮은 위치에서 경기를 조율할 수 있습니다. 손흥민은 공간을 향해 뛰고 빠르게 마무리할 때 더 위협적입니다. 두 선수의 방식은 다릅니다. 그러나 두 선수를 살리는 원리는 같습니다. 팀이 에이스의 약점을 대신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에이스의 강점이 필요한 순간을 늘려야 합니다. 아르헨티나는 메시가 많이 뛰지 않아도 경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선수들이 압박하고 공간을 채우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손흥민에게 모든 수비 복귀와 빌드업 참여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잠시 움직임을 줄이는 순간을 게으름으로 판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음 질주를 위해 위치를 지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머지 선수들이 그 시간을 버틸 수 있느냐입니다. 공을 빼앗긴 뒤 가까운 선수가 즉시 압박하면 손흥민은 공격 위치에 남을 수 있습니다. 수비형 미드필더가 측면 공간을 채우면 손흥민은 골문 가까이에 머물 수 있습니다. 중앙 공격수가 센터백을 붙잡으면 손흥민은 넓은 공간을 향해 달릴 수 있습니다. 팀이 한 걸음 더 움직일수록 손흥민은 불필요한 한 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 한 걸음이 후반 막판의 마지막 질주를 남겨줄 수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세 골을 다시 보면 모두 메시의 이름으로 기록됩니다. 그러나 경기의 구조는 메시 한 명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데폴의 패스, 마크 알리스테르의 슈팅,
공을 돌려준 동료의 움직임, 수비에서 공간을 지킨 미드필더, 앞으로 나가 공을 끄는 센터백이 함께 있었습니다. 메시가 빛났기 때문에 팀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팀이 움직였기 때문에 메시의 빛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한국도 같은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손흥민이 해결해야 한국이 이기는 팀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한국이 경기를 만들어 손흥민이 해결할 수 있게 할 것인가? 첫 번째 방식은 익숙합니다. 빠릅니다. 감정적으로도 편합니다. 경기가 잘 되면 에이스를 찬양하면 됩니다. 경기가 잘 되지 않으면 에이스의 결정력을 비판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 방식으로는 팀의 문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방식은 더 어렵습니다. 모든 선수가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패스를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슈팅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손흥민이 비어있어도 다른 선택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이 있어야 상대는 한국의 다음 공격을 예측하지 못합니다. 이번 영상의 결론은 손흥민을 덜 사용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손흥민다운 순간에 더 많이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그가 중앙선에서 공격을 시작하게 하지 않는 것, 수비수에게 등을 지고 계속 싸우게 하지 않는 것, 막힌 공격을 혼자 고치게 하지 않는 것, 동료들이 먼저 수비를 움직이고 마지막 공간을 손흥민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한국에 새로운 메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는 손흥민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손흥민에게 모든 답을 요구하지 않는 팀입니다. 메시가 3골을 넣은 밤, 아르헨티나가 보여준 가장 강한 장면은 한 선수가 모든 것을 했다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한 선수가 모든 것을 하지 않아도 됐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이 이번 월드컵에서 더 높은 곳으로 가려면 질문도 바뀌어야 합니다. 손흥민이 몇 골을 넣을 것인가가 아닙니다. 손흥민이 골을 넣지 않는 시간 동안 누가 경기를 책임질 것인가입니다. 이강인일까요? 황인범일까요? 오현규일까요? 아니면 아직 큰 책임을 맡아보지 못한 새로운 선수가 등장할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손흥민 이외에 첫 번째 해결사는 누구입니까? 이름만 남기지 말아주십시오. 그 선수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책임을 맡아야 하는지도 함께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이스를 가진 팀은 많습니다. 에이스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드는 팀은 많지 않습니다. 월드컵의 차이는 바로 그곳에서 시작됩니다.